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노동법 1차 노동법 1이랑 2 파이널 강의 하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부속법령이 많은 노동법 1 쪽에 시간을 조금 더 투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국은요. 1차 객관식 시험은 핵심이 되는 것은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60페이지가량 되는 프린트를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때 이 프린트에서 외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빈칸을 채운 프린트를 똑같이 하나 더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의 빈칸을 잘 채울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막판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사실상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헌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이것은 맞는 말 대잔치가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의 형태를 띠고 있죠. 헌법 제3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노력,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요. 2항에서는 근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의무에 대한 내용은요. 국가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으로 정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법정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3항에 있고요.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되시는 것은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 국가유공자, 여연국이라고 외우실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이 각각 이제 헌법에 특별한 보호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수식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와 부당한 차별 금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연소자의 급여는요. 특별한 보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위 규정, 군경, 전문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장애인이라던가 고령자와 같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여연국 3분 뿐이고요. 각각 수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헌법 제33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이죠. 노2의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들어가면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체의 경우에는요. 이들은 노동 3권 중에서 노동 2권에 해당하는 것,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워낙 2차에서도 많이 배우시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즉 부서장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때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법인은 원래 규정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업 경영 담당자, CEO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판례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누가 형사처벌의 죄책을 지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법인이 있고 법인의 밑에 사업부서가 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단위로 책임을 지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업 경영 담당자가 되게 됩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즉 법인 대표자가 사업 경영 담당자고요. 그리고 법인 내에 사업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죄책은 이쪽이 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건 단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표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실질주의가 적용됩니다.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럼 누가 대표자냐라고 할 때 실질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서 인정이 됐었죠. 즉 이제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이 없이 형식과 명목에 지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과 채용, 그리고 지휘 감독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제3자와 함께해야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근로계약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원칙들은요, 사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들이고요. 근로조건의 기준, 최저기준이고요. 근로조건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동등해야 됩니다.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요, 제4조와 관련돼 가지고서 3조 4조와 관련돼 가지고서요, 근기법 제3조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이 됐었지요. 네, 그리고 근기법 제6조입니다. 균등처우죠. 성, 국, 신, 사라고 하는 두 문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문제가 쉬워지면 조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기법에서의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많이 등장하는 조문 중에 하나가요,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은 근기법상의 차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법의 근로자는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평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에는요, 근로의사가 있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잡는다면요, 요거는 메모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여기서는 근로자가 집니다. 네, 그리고 제7조 강제근로금지, 제8조 폭행금지, 센 형벌이 들어오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간착취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센 벌칙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칙이 들어오는 것들은요,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을 거예요. 강폭착해방이라고, 강제와 폭력과 착취에서 해방되자,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될 건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 그리고요, 해고 시기 제한 위반, 그리고 블랙리스트, 취업 방해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기법에서의 중몰죄로 적용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모두 다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구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착취 배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1회라도 금지가 되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나가지 않아도 금지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국민권 행사의 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조문이고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요, 일단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그리고요, 휴일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이거는요, 유급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유급 처리되는 경우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적용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 적용 범위는요, 취업 규칙 제외하고는 상시 5인 이상이었었죠. 그리고 요거는요, 법적용 사유 발생 일전 한 달 동안 사용 근로자의 전체 인원과 가동 일수를 평균 내 가지고서
5.0이 넘어가면 전면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도 전면 적용 사업장이죠. 네, 그리고요. 예외적으로는요. 일별로 파악해가지고서요. 평균을 쳐보니까 5.2명이 나오는데 근데 4명 미만으로 일을 4명 이하로 일을 했었던 날이 되게 많았다. 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예외로 보게 됩니다. 한편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로 들어가면은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고 있을 때 연차 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요. 사업을 쪼개는지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 기준은요. 장소뿐만 아니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당연히 비영리 일회 위법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고요. 파견 근로자만 제외된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에 대한 부분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일단은 영세사업장의 그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애들이 되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4인 이하라도 지켜야 됩니다. 일단 총칙 중에서요. 취업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 요지 등의 게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근로계약으로 들어갔을 때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기항력의 지급 그리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영세사업장은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그래도 기본적인 노동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는 거 그것을 영세사업장이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그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이라든가 산전 휴가 기간 이후 30일 더하기 육아휴직 기간과 같은 기간은요. 그런 기간에는 해고하지 않을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임금 중에서는요. 임금은 당연히 고용했으면 줘야지요. 하지만 휴업 수당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에서는요. 일단 근로시간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과 가산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 아무리 영세사업장이라고 해도 8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일하라고 하는 거 너무한 겁니다. 주 7일 일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용 제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산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적용 제외에 대한 부분은 들어온다는 데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소년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요. 일부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용 금지 업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성 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에 대한 부분들 생리휴가와 육아시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출산휴가와 관련된 것들 있죠. 출산, 유사산 휴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기능습득 그리고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경우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국가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닌 국가사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들을 요새는 통상 공무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타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출석의 의무와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기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고요. 보고 출석은 당연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거기서도 임금체불 발생할 것이고 노동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취업규칙을 만들 의무가 없는
사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 파트로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서요,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 제15조가 존재합니다. 제16조는 부칙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입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게 돼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는요, 영세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시하지 않는 거. 이거는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포함해가지고서요, 명시해야 되는 사항, 요거는요, 임시휴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요거는 이제 주휴만을 의미를 합니다. 약정 휴일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얘네들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해줘야 됩니다.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될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 중에서요,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는 사항은 요것들입니다. 1번부터 4, 5까지. 임금의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법령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따라 가지고서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한편 연소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항 전체를 모두 서면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사인 이하 사업장 적용이 되고요. 비율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초단기간, 여기에서도 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4주 평균 해가지고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요, 여기는 휴휴퇴기라고 부르죠. 주휴, 연차, 그리고 퇴직금, 기간제 근로의 사용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위반에 대한 것이 19조에 나와 있죠.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급표가 있는 건데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는 해지로 해석한다라고 교수님들이 통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돼요. 사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노동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약여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약여비는요,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옮긴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금전을 매개로 한 강제근로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이전 금지하고 전차금 상계 금지와 강제저금 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일단 요거랑 요거는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저금의 금지의 경우에는요,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금을 통째로 떼먹겠다는 사용자의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2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요, 위탁으로 관리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을 어겼어요. 그럴 때는 얘네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가 결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열람 반환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인사처분과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서는 여기가 최종 보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알고 계신 판례들을 짚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해고 등의 제한에서 법조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법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일단 근기법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되고요.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은 마음대로 근로자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동과 잠정적 인사처분 그리고 징계, 해고로 요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인사이동의 경우에는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직하고요. 기업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전적 전출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명령권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외적으로 근무 장소나 직무 내용이 특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에는요. 기업 바깥의 인사 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라고 하는 것이 유효 요건이에요.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근기법 제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계열사 간의 전적이나 계열사 간의 전출의 경우에는 사전 포괄적인 동의나 관행에 의한 동의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당한 이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적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은요. 절차 규정이 법에 없으니까 취업 규칙을 보게 되는데 취업 규칙이 대체적으로 전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절차를 거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참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칙상 요구된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와의 협의와 같은 즉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이행이 기대되는 절차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정적 인사처분으로 들어가면은요. 대기 발령입니다. 그리고 휴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는 지휘명령하에 두는 걸 얘기를 하고요. 휴직은 출근도 안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권의 남용인지를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된 절차를 거쳤는지 참작하는 식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대기 발령이나 휴직은요. 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언제가 끝나는 처분이에요. 그리고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기한은 상당해야 되고요. 이게 불확정 기한으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중에서 무급휴직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유급휴직은 대기 발령과 유사해요. 하지만 무급휴직은 그냥 근로자로서의 신분만 보유하고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전적과 관련돼 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래서 전 회사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해 나간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만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를 경우에는요. 양 근로관계가 통산해서 이어지고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 등에서도 그 이어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징계는요. 법적 성질이 벌입니다. 벌이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절차와 양정에서 정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인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징계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서 이건 징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장 내 사내의 규정을 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벌로서 그 벌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름이 일반적인 전직이나 이름이 일반적인 대기발령과 같다라고 하더라도 징계성 전직,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해석된다면 징계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때 사유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서 근기법에 비추어서 정당해야 됩니다. 즉 업무명령 불이행이 있긴 했는데요.
위법한 업무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불이행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요건이고요. 양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 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아웃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해고 파트예요. 해고의 경우에는요, 약간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선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해고가 아닌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형태, 통보하는 사직 통보, 그리고요, 사직서 제출과 수리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 그리고 당사자 소멸과 정년 도달, 근로계약의 만료라고 하는 것들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때요, 이 사직과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와 관련돼서 사직은 동의 없이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때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명예퇴직 역시 합의 해지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근로자가 한 경우에도요, 그 퇴직 신청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 형식은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지만 실질이 해고인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합의해지와 관련해서는요, 사직서 제출이 비즈니스 무효가 되면은 그건 실질에 있어서 해고가 됩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기간제법 강요에 의한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업은 자동 종료 사유입니다만 위장 폐업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년 규정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혹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 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로계약의 취소인데요. 경력 사칭, 그리고 최근에는 채용 비리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아무튼 해고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사해고로 나눠보게 됩니다. 사용자 측 사유로 인해서 하는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요. 근기법 제24조 1항부터 3항까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예외는요, 경영상 해고에 속하려면요, 기업이 살려고 하는 해고여야 돼요. 폐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통상해고입니다.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통상해고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누군가는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무를 처리할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의 폐지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 종료 사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고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징계해고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사유양장 절차라고 하는 징계의 법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강화되는 판단 기준은 양정 부분이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상해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결국에는 일반해고라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네 빼고 다니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에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가지고 보게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중에서 경영상해고 파트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통보와 협의, 그리고 신고라고 하는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당성 요건, 효력 요건에 해당하고요. 얘는 효력 요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일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경우에는요, 판단 단위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주의가 가미가 되죠.
그래서 한 법인 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 복수의 법인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회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산리피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노력과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관련해서는 1차를 위해서는 이쪽의 판례를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존재를 해요. 일단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50일이라고 하는 날짜 유의하셔야 되시고, 합의가 아닌 협의란 표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자면 과반수 미달의 노조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걔가 대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요, 경영상해고에서는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요,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집단과 별도로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차 시험의 경우에는요, 판례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협의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도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차에서 골 때리는 것은 이런 신고 같은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2자리냐 3자리냐 4자리냐 이렇게 와요. 그래서 2자리 미치면 10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자리면 10%입니다. 4자리면요 100입니다. 그래서 10, 10, 100인데요. 이게 2, 3, 4자리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가지고서 짚어주시면 되시고요. 신고 기한은 얘도 암기사항입니다. 신고하려는 날에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까지 해주는 거고요. 사유인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일정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제 고용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때는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리 해고되셨던 분들한테 연락해서 고용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불이행하는 경우에는요, 파견에서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2항에는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서 해야 될 책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해고 시기 및 절차의 제한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은 법 제23조 2항이 있죠. 제23조 1항이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금지 기간에 대한 것은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출산 휴가 기간 이후 30일에 대해서는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휴업을 포함하는 개념이 돼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요, 이후 30일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그 자체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얘네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근데 이쪽은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일시보상, 평균임금 1341분을 한 경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 속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해고 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외로는요, 계속 근로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고의로 사업에 막장을 지장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3천공라고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해고 예고와 관련해 가지고서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의 효력과 무관합니다. 무효인 해고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했던 수당이 부당 이득이 돼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한편 해고 예고 자체는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요, 법 제24조 3항의 통지로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법 제27조에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 요건이긴 한데요, 구두해고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매기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무효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기간을 빼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구구절절 쓰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패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메일로 하는 거 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나 갱신 거절의 경우에는요,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해고하는, 즉 갱신 거절 통보를 하는 사용자는요, 그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용자들은 법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즉 내가 해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 그 사용자들에게 이 의무까지 부여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렇게 보았다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의 해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하고 채용 내정입니다. 법적 성질은 둘 다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본 계약 채용 거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채용 내정 취소라고 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속하게 되죠. 일단 시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용 거부는요, 일단은 시용 자체가 시범적 사용이라는 의미니까 통상의보다 넓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한편 채용 내정의 경우에는요, 일단 채용 내정 취소에서 통상해고에 속하는 것들, 즉 채용 내정자가 뭘 사고 쳐가지고서 한 해고다라고 한다면은요, 요 법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용 내정 취소가 경영해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판례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요. 일단 이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삼는 것, 이거는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는 근기법 제24조 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한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이들에게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시기 제한 같습니다. 너무 당연히요.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해고 예고는요, 시용이 일반적으로는 1개월, 3개월이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기는 해요. 이럴 경우에는요, 3개월 넘는 시용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채용 내정의 경우에는요, 근로관계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적용되기 어려워요. 해고 사유 서면 통지에 대한 규정은 그래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양도와 합병 그리고 분할을 일단 나눌 거예요. 영업 양도하고 합병은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단 영업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곳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양도, 사업을 팔았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이 좀 영업 양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업 양도,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가 일단은 그 직원분들 그대로고 메뉴 그대로고 서비스도 그대로인데 사장님만 바뀌는 경우, 원장님만 바뀌는 경우 있죠. 그럴 때가 영업 양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영업 양도도요, 판례는 포괄승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은 결과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용승계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승계 배제는 해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민법 제657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승계 거부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근로조건 역시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양도된 근로자 집단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할 승계는요, 일단 근로조건은 안 승계됩니다. 분할 승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분할해서 승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분할의 의결,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사업을 분할을 할 때요, 근로자도 저쪽으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요, 계획서에다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넣기 전에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기묘한 규정이 하나 나와 있는데 1차 용어로는 그냥 요 표현을 외워두시면 되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요. 그러면은 승계 거부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봅니다. 반대자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부당해고 등과 구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사 등은요, 지체 없이 조사 신문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받으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그 서류 받고 나서 담당자한테 배정이 되면은요. 그리고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 신문에 기회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직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거 각각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당해고 구제 명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모습은요, 원직 복귀 더하기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근거는 민법 제538조 1항에 있습니다. 중간 수입 공제를 해요. 하지만 공제될 수 있는 중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휴업수당의 초과금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한편 금전보상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 원직 복직을 가름해서 임금 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한편 최근에 들어온 법이죠. 판례에 따라서, 전화비제 판례에 따라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래도 본안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임금 상당액 이상이 아니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관련해서 불복기간은 중노위 10일이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15일이죠. 요거는 모든 노동위원회 사건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노동위원회법에 있습니다. 한편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 불이행에 대해서는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는 신고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건의 공통입니다.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불복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행 강제금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해 등에만 있어요. 총액은 3천만 원이고요. 이외에 2년에 걸쳐 가지고서 총 1억 2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법이기 때문에 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라면은요,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때는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납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고요. 부과 유예라고 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이행이 어려움이 명백하거나 천재사변의 경우에 부과 유예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
이행강제금은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될 수가 있으니까요.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환을 하거든요. 이거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반환하기도 하고 신청이 있으면 반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유를 이자도 주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근로계약 종료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퇴직급여법, 근태법에서 조금 더 보게 될 거고요. 금품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이내로 되어 있고 특별 사유 시에 기일의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부분들의 공통적이죠. 3.3 벌칙이고 반의사불벌이고 4인 이하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얘가 제외되는 것은 휴업수당하고요. 그리고 가산임금입니다.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퇴직한 다음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지연 이자인데요. 역시 이것도 4인 이하 적용이 됩니다.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 이자고요. 현재는 20%입니다. 예외는요. 늘 등장하는 예외죠. 천재사변 파산 더하기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는 게 등장합니다. 즉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 같은 거 할 때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용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거든요. 일단 이거 역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주도록 하고 있고요. 안 주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넣어줘야 되고요. 퇴직 후 3년 이내 그리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넣습니다. 얘네 두 가지는 암기사항입니다. 3, 30. 네, 그리고 취업 방해 금지. 강폭 착해 방해에서 방해에 속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고요. 명부뿐만 아니라 기호 통신도라고 하는데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명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명부 역시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만들어야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 만들면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부의 경우에는요. 30일 미만 일용근로자가 제외가 됩니다. 임금대장은 일용근로자도 써줘야 된다는 거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야 되는 내용은요.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업무 종료와 그리고 기간과 중요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계약서류의 보정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임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의 스펙은 3.3이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임금성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정이라고 보죠. 계속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통상임금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고 평균임금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항상 보셔야 되시는데요. 통상임금을 쓰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요. 해고예고 그리고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더하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요. 퇴직급여, 휴업수당, 산재급여, 감급, 그리고 실업급여 등이 들어옵니다. 이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쪽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일률 고정성 있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몇 가지 판례가를 좀 이제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것이요.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 근로시간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최신 판례 두 가지가 또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고정 OT 수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정 연장근로 수당.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됩니다. 임금 인상 소급분의 경우에도요.
이거는 이제 이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점으로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임금 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때는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는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 가지고서요. 이 기간에 기본급을 소급적으로 인상해 주는 거잖아요. 기본급이 소급적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임금의 그 기능에 비춰서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평균임금 파트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유 발생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수는 91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92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기간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기간들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 측이 감당하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한편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는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고요. 1차에서는 이 조문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 상병이 장기화된 분들의 경우에 쓰일 수가 있는 건데요. 동종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개월 평균액이 100분의 50 이상 변동된 경우에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표현 쓰고 1개월이고 5%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두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요.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게 돼요. 즉 요걸 가지고서 이제 평균임금을 법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요. 평균임금이 그냥 조금 줄어드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반토막 나버리거나 혹은 퇴직 전 3개월로 했더니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한 몇 배로 뻥튀기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인 반토막이나 뻥튀기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임금 지급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과 각각의 그 공통사항으로서 위반에 대한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편한데요. 일단 전액 지급의 원칙의 예외는요. 법령 단체 협약, 조정적 상계, 근로자 측의 상계. 즉, 내 사용자가 네 월급에서 깐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가 내 월급에서 까겠다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퇴직금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거는 퇴직급여법에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퇴직급의 지급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요. 실질적으로 약정이 존재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서 공평의 원칙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반환 청구권과 법정 퇴직금에 대한 상계, 사용자 측이 이 둘을 까자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이게 2분의 1까지만 가능해요. 이 가능한 액수라고 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절반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요거는 조금 여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반환 청구권이 이게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퇴직금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4천만 원 계산해 보니까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디까지 상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얘의 절반이에요. 2천만까지만 이제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1,000만 원 없어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자녀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주면 쇠고랑 차는 돈이 되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소송에서 받아야 되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통화지급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는요. 법령과 단체협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언법 두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통화지급 원칙과 관련된 판례로서 임금지급을 가름한 채권 양도의 합의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일단 채권은 돈이 아니니까 가름하는 것은 무효가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서 알고도 의혹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지급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역시 예외는요. 법령과 단체협약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판례는요.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요. 이 양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뜻이지 양수인이 임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가지고서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고 이한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기지급 원칙에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2달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라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정기지급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임금 체불과 관련된 판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 조각 사유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은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존속하지만 죄책은 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이라던가 임금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안 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서요. 그 경우는 임금 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는 민사 책임이 발생하죠. 하지만 안 준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임금 지급의 보장과 관련해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그리고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에 대한 부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요. 이거는 3, 2, 1, 3입니다. 소명기에 3개월 줍니다. 체불 자료의 정보 제공은요. 3, 2, 1, 3이 아니라 2라는 데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받은 사람들의 그 누설 금지 의무고요. 그리고 변동된 사유가 있으면은 노동부가 15일 이내 그 기관들에게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각각의 그 명단 공개와 정보 제공이 예외 사유라고 하는 건데요. 다 납득되는 애들입니다. 사망이나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과 회생, 파산 선고, 도산 등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불 사업자의 충분한 소명하고요. 체불정보심사위원회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라던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의 경우에도 이제 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조의 2로서 특수한 게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합업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직상 수급인 등이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든 하지 않았든 무관하게 니네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던 그 책임이 있으니까 연대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임금 지급 특례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얘네들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이제 저쪽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물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직상수급인, 수급인, 원수급인들은 하청업체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물어줬으니까 그 돈 내놔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상금입니다. 그런데요, 이 특례로서의 직접 지급은요, 그럴 필요 없이 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내놔라가 아니라 지급할 돈에서 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채무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직상수급인의 직접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의와 집행번원, 그리고 통지 및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급인은요, 집행번원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규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죠. 네, 그리고 나서 비상시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게 일하지 않은 부분까지 값을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벌칙이 약하지만 존재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되 다만 반의사 불벌죄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우선 변제 되는 범위는요, 3년 3개월 3월, 그리고 자해보상금 전액입니다. 다만 이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산재보험 때문에 대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서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근로구 관계가 종료한 때나 배당 요구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3개월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자는 최우선 변제 범위가 아니에요. 원금까지만 최우선 변제 범위고요. 그리고 일단 OX를 가려야 됩니다. 사용자의 재산 취득 전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최우선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는요, 근로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달리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휴업수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벌칙이고요. 4인 이하 적용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일단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내 휴업수당 감액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액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도요, 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 기본급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거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대장 및 명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법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급할 때마다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명세서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고 지금 PPT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요, 일단 넣을 만한 것들이 명세서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이 중에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명세서의 적용 대상은 전체 근로자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그 특성상 여기는 이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호 연장근로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인력 사무실 같은 데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용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당을 그냥 심플하게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1호와 4호가 생략이 가능한 거죠. 다만 여기에서 아까 그 근로자 명부의 경우에는요, 일용 근로자가 제외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